안녕하세요. 저는 그 고3 논술이랑 입시 상담을 담당하고 있는 하성민이고요. 오늘은 이제 아직 학생들이 최종적인 내신도 안 나왔고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수시와 정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의점을 중심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입시는 성적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학생들의 최종적인 성적의 결과가 중요한 거고, 이제 뭐 3학년 1학기도 다 끝나가기 때문에 뭐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라든가 뭐 이런 얘기는 무의미하다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남아있는 수시, 정시를 치러가는 과정에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지 이제 말씀드릴 건데, 저는 주로 이제 수시를 중심으로 조금 짚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아까 우리 대표랑 비슷하게 생겼던 주 원장이 그 정시 관련해가지고 주의점이나 이런 거 말씀드릴 겁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지난 겨울 예비고3 겨울 과정 때 혹시라도 설명회를 인터넷으로 들으셨던 부모님들께서는 혹시 그 얘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 분명히 이 말씀을 드렸어요. 애들 고3 때 성적 그렇게 많이 안 오를 거니까 기대하지 말라고 했는데 많이 올랐어요? 조금 올랐어요. 그 친구는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내신도 거의 모의고사 성적이랑 비슷하게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이제 물론 내신이 다 나오진 않았지만 중간고사까지 봤을 때 모의고사 성적이랑 거의 비슷하게 등급 나오는 경우가 많아질 거라고 했는데, 아마 대체로 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3학년들이 그 흐름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흐름 속에서 이전에 3학년들이 입시에 성공하거나 실패했던 그 요인들을 조금 그러니까 논술이란다. 수시에서 있는 어떤 전형별로 좀 짚어야 될 것들을 좀 말씀드리는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인원인데요. 뭐 다 아시죠? 정시 늘어났다는 거. 그리고 수시는 줄어들었는데, 특히 많이 줄어든 영역이 뭐냐면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선발 인원이 많이 줄었고, 그 줄인 인원을 이제 대학들이 두 가지로 흩었어요. 하나는 정시 인원이랑 하나는 교과. 특히 수도권 대학 같은 경우는 수도권 지역균형 뭐 교과 전형 그래가지고 그 전형을 신설하면서 그 종합 줄인 인원을 그쪽으로 배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작년부터 혹은 올해는 조금 더 심해질 거라고 보는데, 종합 관련해가지고 이전에 우리 학교 선배가 이 내신과 어떤 활동 내용을 갖고 어떤 대학을 갔다고 한다면 어쩌면 올해는 못 가는 학생들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점도 조금 예측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원이 줄었으니까요. 선발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참고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서울 주요 뭐 15개 대학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많이 늘어난 게 정부가 강력하게 밀어붙이니까 수능, 정시 인원을 많이 늘렸고, 당연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교과 인형을 늘렸고요. 조금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실기 전형이 제일 많이 줄었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시 전형별로 이제 조금 짚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수시는 전체 4개 전형이 있죠. 교과 중심 전형, 말 그대로 내신 보고 뽑는 전형입니다, 이건. 근데 이제 교과 전형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대학은 내신만 100% 뽑는 대학이 있고, 어떤 대학은 내신에다가 서류, 또 어떤 대학은 면접, 또 어떤 대학은 최저 등급을 적용하고 안 하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리면, 이제 좀 이따가도 결론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A라는 대학에 우리 애가 가고 싶어 하는 과가 A라는 대학의 전년도 교과 전형 내신 커트가 만약에 1.5예요. 근데 우리 애가 1.7이에요. 그럼 뭘 보셔야 되냐면, 포기하지 마시고 이 대학이 혹시 면접 보나라는 거 잘 보세요. 그래서 면접으로 뒤집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최저 등급이 적용되는 대학인지 아닌지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교과나 종합이나 논술 같은 경우는 대학들이 발표하는 거 보면 물론 가장 많은 건 논술에서 벌어지는 현상이긴 한데, 다 합격해놓고 최저가 안 돼서 떨어지는 게, 보통 논술 같은 경우는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는 60% 가까운 학생이 최저를 충족을 못해요. 되게 놀라운 결과인데 그냥 막 묻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종합도 마찬가지고 교과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우리 애가 조금 모의고사를 조금, 그러니까 수능을 조금 모의고사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면접도 보고 하면 전년도 내신 커트보다 조금 낮다고 하더라도 조금
적극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뭐 커트가 1.5등급인데 우리의 내신이 뭐 2.3등급이에요. 그러면 면접이나 뭐 이런 걸로 뒤집을 수 있느냐? 아니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한 0.2에서 3등급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거꾸로 우리 애가 전년도 커트보다 높게 넣었어도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면접을 못 보거나 최저가 안 돼서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고려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종합은 이제 내신하고 활동 보겠다는 건데요. 종합 관련해서 학생들이 많이 오해하는 게 이제 좀 이따가도 이제 경희대 결과 이렇게 분석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뭐 내신이 무조건 나쁘고 나는 그냥 이런 활동을 좋아해서 이런 전공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했어요 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대학에서 종합전형에서도 내신을 봅니다. 내신을 보고요. 그게 학생부 교과 커트랑 그렇게 차이가 그렇게 크게 안 납니다. 이거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논술전형. 이제 가장 많은 학생들이 보게 되는 시험이지만 가장 많은 학생들이 준비 안 하고 있는 전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이따 이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하고 있어야 되는데 언제 하는 학생들도 있냐면 올해 같은 경우 수능이 목요일에 시험 보죠. 그리고 숭실대 같은 경우는요. 논술 시험 언제 보냐면 수능 다음날 아침에 봅니다. 9시에 시험 봐요. 그러면 숭실대를 만약에 생각하는 친구들은 논술을 언제 해야 돼요? 지금이라도 빨리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숭실대 원서를 썼는데 수능 끝난 날 저녁에 나타납니다. 그리고서 내일 아침에 시험 보러 가야 되는데 숭실대 파이널 듣겠다고. 그래서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논술 해봐야 안 된다. 왜 안 될까요? 그렇게 오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예체능 실기 전형이요. 이렇게 뽑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과 관련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도대체 어디까지 어떻게 갈 수 있느냐. 물론 이제 대학교 홈페이지 들어가면 대략 있는데요. 그냥 대략적인 추정선으로 말씀드리면 서울 안에 들어가려면 내신이 전체 평균 2등급 안에는 있어야 됩니다. 물론 2등급보다 안 돼도 갈 수 있는 학교들이 있긴 하지만 그냥 전체적인 평균으로 보면 우리의 내신이 2등급 안에 있다 그러면 서울 안에 교과를 넣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은 하시면 되고요. 수도권 주요 대학 같은 경우는 3등급까지도 가능합니다. 뭐 단대 비인기나 뭐 인하대 비인기도 뭐 2.9, 2.8까지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수도권에 있는 하위권이나 천안권 대학은 대학 교과 전형으로만 보면 한 4등급까지 내신은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들이 대략 아시잖아요. 우리의 성적이 지금 대략 몇 등급 정도인지. 한번 대략 예측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경희대 같은 경우 이제 그 대학들이 이렇게 전년도 입시 결과를 공개하는데 더 친절한 대학들은 이런 식으로 공개를 해요. 분포도를. 이런 거 잘 읽어두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경희대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이라고 하더라도 면접이 있고 최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체 평균 1.6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붙은 애들 동그라미 보면 어떤 애는 2등급 때 중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1등급 때 중반에 있는데도 떨어진 애들이 있죠. 그럼 왜 떨어졌을까라는 거 생각해 보면 답은 나오죠. 면접을 못 받거나 최저가 안 됐거나.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신이 조금 약하다고 하더라도 면접이나 어떤 최저 이런 거 활용해 가지고 그 대학에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합 전형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많은 학생들이 기대하고 있는 전형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보통 언론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 그래가지고 대학들이 뭐라고 이제 언론과 인터뷰를 하냐면 자기의 어떤 꿈과 비전에 대해서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한 친구들을 뽑는 전형이다라는 식으로 보통 이렇게 서술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애들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과를 가기 위해서 그런 꿈을 갖고 고등학교 때 열심히 생각했어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학생들이 어떤 전공이나 자기 꿈에 대해서 학교 생활을 열심히 했다는 건 결국 결과로 드러나야 되죠. 그 결과가 뭘까요? 성적이죠. 그래서 종합도 내신 성적 봅니다. 내신 성적 봐요. 이거 중요합니다. 내신 성적 보는데 이제 전공별로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내신이 높은 친구들도 물론 좋은 성적이긴 하지만 이제 전공별로 조금 예를 들면 국문과에서 학생부 종합으로 학생을 선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수학 성적이 좋은 학생을 뽑을까요? 국어 성적이 좋은 학생을 뽑을까요? 국어죠. 근데 국어 성적은 낮고 수학 성적이 좋은 애인데 국문과 가고 싶어 해서 이렇게 원서 넣으면 잘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과목별 그 성적의
우열 관계도 잘 따져서 자기 전공하고 연결시켜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주로 문과 애들을 많이 상담하다 보니까 어떤 친구들이 많냐 하면 문과에서는 당연히 인기 있는 전공이 경영학과죠. 그럼 경영학과는 뭐 하는 데인지 대략 아시겠죠. 그냥 회사 경영하고 뭐 하는 데인데 당연히 뭐 돈만 지고 숫자 뭐 해야 되니까 당연히 뭘 잘해야 돼요? 수학이죠. 근데 수학은 3등급이고 국어는 1등급이에요. 그럼 얘는 종합 쓸 때 무슨 과를 써야 될 것 같아요? 국문과나 언어 계열을 써야 되겠죠. 근데 수학 3등급 갖고 경영학과 가고 싶다고 합니다. 그럼 대학을 확 낮춰야 돼요. 근데 또 대학 낮출 욕심은 없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성적이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근데 결국 그러면 수학 성적 좋은 애들한테 밀려서 떨어지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신도 물론 높은 게 중요한데 전공과 관련해서 어떤 과목의 내신이 중요한지도 한번 잘 고려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활동을 봅니다. 활동을 보는데 이 활동을 대학들이 뭘로 보냐 하면 뭐 여러 가지 이제 활동 내용이 있는데 특히 교과 세부 특기 이 부분 요즘 이제 대학들이 많이 봅니다. 뭘 보냐 하면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해서 시험을 치르고 이제 학교 생활 세부 특기 상황에 이제 선생님들이 이렇게 평가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교과세 특기에서 많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대부분 칭찬으로 써놓죠. 칭찬을 써놓는데, 혹시라도 이제 우리 학생들이 종합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뭘 많이 보셔야 되냐면, 보고서 제출 활동이나 발표 활동을 많이 했는가라는 걸 좀 많이 보세요. 한번 많이 체크해 보세요. 과목별로. 그런 게 있는가. 그거 없는데도 막 쓰겠다는 애들이 있는데, 그건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래서 보고서 제출 활동, 발표 활동, 이런 거 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아리, 그 다음에 여기 수상 경력도 조금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매년 나오는데,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떤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려고 하는데, 어떤 A라는 학생의 수상 경력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학교에서 있었던 국어 무슨 경시대회나 수학 경시대회에서 뭐 금상, 은상을 받은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B라는 학생은 그런 교과 관련된 대회에서 상 받은 경력은 없지만 대신 교양 활동적인 측면에서 뭐 이런 거죠. 뭐 독도사랑 글짓기 대회에서 금상을 받은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머님들께서 만약에 대학교 교수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A를 뽑으실 거예요? B를 뽑으실 거예요? 경시대 우수상 받은 애 뽑을 거예요? 독도사랑 글짓기 대회 상 받은 애 뽑을 거예요? 경시대회 상 뽑겠죠. 근데 애들이, 많은 학생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그런 교양 활동에서 받은 상 갖다가 자꾸 내세우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지니까 그러는데, 입시의 원칙은 뭐 본질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입시의 본질은 뭐냐면 애들 줄 세우기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미 줄 서 있는 거예요. 줄 서 있는 건데 그 줄 서 있는 거를 자기가 이제 그런 식으로 흔들고 싶어 하는데 그건 자기 꿈이죠. 그러니까 냉정하게 인정해야 될 건 인정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 줄을 서야 된다는 현실을 직시하고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나는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알아주겠지라는 생각으로 접근했다가는 수시 6개 원서 다 날립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예를 들어서 내신이나 활동이 조금 약해요. 조금 약한데 그걸 뒤집을 수 있는 게 면접이나 최저 등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소개서 요구하는 학교들이 있는데 자기소개서 비중은 가장 낮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마지막으로 그냥 생각해야 될 부분이지, 자기소개서 갖다 뒤집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데요. 자기소개서는 그냥 확인적인 차원에서 대학이 요구하는 서류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그거보다는 만약에 면접이 있다고 한다면 면접에 더 신경 쓰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3개로 줄이게 했습니다. 원래는 작년까지는 4개였는데 3개로 줄였는데 1번은 뭐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학습활동하고 교내활동을 쓰라는 건데, 자기소개서 관련해서 나중에 많이 이제 문의하시는 게 어떻게 써야 되냐라고 문의하시는데, 항목에서 요구하는 거 잘 보시면 됩니다. 뭘 보셔야 되냐면 본인에게 의미 있는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을 쓰라고 했죠. 그러면 의미 있는 학습 활동, 교내 활동을 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떤 활동을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활동을 하면서 나는 뭘 생각했어요? 이걸 쓰는 게 중요한 건데, 근데 이제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마음이 급해지니까 자꾸 뭘 쓰시냐 하면 활동 중심으로만 쓰시려고 합니다. 근데 그건 이미 학교생활 기록부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들어있으니까 그런 활동을 나는 왜 했고
어떻게 했고, 그래서 그 방법이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됐고, 안 됐고, 이런 거를 써주는 게 더 중요한 게 자기소개서 활동입니다. 근데 보통 대다수의 학생들이, 오류, 자기소개서 쓰는데 많은 오류가 뭐냐면 의미 쓰기를 소홀히 하고 활동에 대한 사실 적는 데만 많이 치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소개서에서 점수를 잘 못 따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조금만 다듬어주면 괜찮은데 그 점을 좀 많이 힘들어하고요. 뭐 대략 뭐 이렇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제 종합전형 관련해서 이제 주의할 점 5가지로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수상 실적을 보실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과 수상이 있는가 없는가, 특히 주요 교과, 국어, 영어, 수학, 뭐 문과 같은 경우는 사회, 자연계, 이과 친구들 같은 경우는 과학 관련해서 교과 수상이 많을수록 유리한 거고요. 그 다음에 교내대회상, 교내대회상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과와 연관된 교내대회상이 많은가, 있는가, 라는 걸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아까처럼 뭐 이제 교양 관련돼서 뭐 독도사랑 글짓기 대회, 뭐 지구평화 뭐 글짓기 대회 이런 거보다는 그런 상의 성격을 조금 따져보셔야 되고, 그 다음 3번째로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상에 보시면 그 참가 인원 수가 많은 대회상이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뭐 전교에서 20명 참가해서 1등한 것보다는 전교 300명이 참가해서 1등한 대회 가서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잘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아까 교과 세부 특기, 즉 선생님들이 이렇게 적어주는 거 있는데 이때 이제 학생들하고 부모님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거 말씀드릴게요. 이제 좀 있으면 애들 학교생활기록부 8월 정도에 갖고 오기 시작할 건데요. 잘 보세요. 뭐라고 써있나? 관심을 보임, 참가함 이런 표현보다는 발표함, 보고서를 제출함, 뭐 분석적으로 뭐 연구함, 논증함, 적극적으로 참가해서 어떤 사례를 제시함 이런 식으로 어떤 활동에 대해서 뒤에 이렇게 막 붙는 수식어가 많아질수록 학생한테는 유리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관심을 보임, 참가함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애가 수업 시간에 도망 안 가고 그 시간에 앉아 있었어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참가했다라는 게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관심을 보였다는 얘기는 뭐냐면 애가 엎드려서 안 자고 앉아서 들어줬어요.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보다는 이렇게 발표함이나 보고서를 제출했다, 뭐 분석적으로 뭘 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수식이 들어가 있는가라는 것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우리 애가 관심을 가졌으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관심 가졌다라는 얘기는 수업 시간에 앉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3번째는 교과 성적의 흐름을 보셔야 되는데, 물론 이제 원래부터 성적이 높았던 친구들은 당연히 유리하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상승 경향에 있는 성적이 중요합니다. 1학년 때보다는 2학년 때, 2학년 때보다는 3학년 때 이렇게 성적이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가 더 종합전형에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평가해주는 성적의 흐름이고요. 만약에 여기도 없는데 이런 경우 있어요. 1학년 때는 높았는데 2학년 때는 낮아졌다가 3학년 때 다시 올랐어요. 이것도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왜냐하면 얘는 문제를 극복한 애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성적의 흐름도 조금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이런 경우에 학생들이 조금 불리해지는데, 예를 들면은 평균적으로는 어느 정도 되는데 이렇게 성적이 떨어지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 조금 많이 불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4번째, 5번째는 독서 연관된 거를 말씀드린 건데,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요. 이거는 재수나 반수를 하게 될 경우에 대비해서 3학년 2학기 때 보충해야 될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교과 세부 특기를 이제 대학들이 많이 보기 시작하는데, 이때 만약에 학생이 교과 관련된 어떤 주제나 내용을 자기 독서와 연관시켜가지고 어떤 발표를 했다든가 보고서를 제출했다든가 라고 만약에 학교생활기록부에 올라가면 이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될 여지가 강해집니다. 근데 많은 학생들이 독서 따로, 교과 공부 따로, 보통 학생부가 이렇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이상의 대학을 지원할 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불리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반수나 재수까지 만약에 고려해야 될 친구들은 이렇게 3학년 2학기 때라도 독서 활동을 교과 활동과 연관시켜서 해보는 활동도 좋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대학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요소니까 그런 요소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독서할 때는 정교과, 자기가 배우는 주요 교과, 정교과 관련해가지고 골고루 독서 활동을 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뭐 문과니까 과학은 빼버리고 국어랑 사회만 한다든가, 뭐 이과니까 과학만 한다든가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두루 할 수 있는, 요즘 뭐 융합인재 시대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독서 활동 관련해서, 그리고 그 독서 활동을 교과 관련해서
혹시라도 내년에 반수나 재수까지 염두에 두는 친구들은 그런 식으로 3학년 2학기 활동을 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물론 올해 대학 다 가면 좋죠. 그죠? 올해 한 번에 가면 좋은데, 근데 올해 이제 좀 이따 이제 우리 주 원장도 얘기하겠지만, 고3 애들이 대학 가기가 굉장히 조금 많이 힘들어졌죠. 특히 이제 이과에서도 약대가 학부로 전환되면서 이제 많이 보셔야 되는 게, 이과 상위권 애들도 어쩌면은 피해를 볼 수 있는 올해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지난주에도 벌써 언론 나오기 시작했는데 스카이에 간 이과생들 중에서 반수하겠다고 하는 애들이 그러니까 재수학원에 등록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 얘기는 고3 상위권인데 걔네들한테 밀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학이나 어느 정도 전공을 계획하는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은 내년까지 보신다고 했을 때 좀 챙겨야 될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금 잘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경희대 종합전형 결과를 보면 아까 국문과 같은 경우는 1.7이었는데 종합은 2.7이죠, 평균. 그러니까 종합이라고 해가지고 내신 성적이 터무니없이 낮아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 보시면은 국문과인데 내신이 5점대 초반인 친구도 가긴 갔어요. 그러니까 얘도 이제 뭐예요?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면접이라든가 최저 이런 게 됐기 때문에 갖는 거고, 거꾸로 보시면 1등급 때 중반인데도 종합을 떨어진 애가 있어요. 그럼 얘는 활동이 부족했거나 면접을 못 봤거나 최저가 안 됐거나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포도가 공개되는 학교는 그 분포 잘 분석해 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논술 전형 관련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술 전형은 말 그대로 이제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문제를 개발한 거를 학생들 평가하려고 하는 건데요. 문과 논술이 있고 이과 학생들이 보는 논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과 학생들은 대체로 언어사회 논술, 즉 읽기 쓰기 하는 거예요. 그냥 제시문 보고서 레포트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글에는 뭐가 나와요 이렇게 쭉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하는 거고, 논술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은 논술은 자기 생각 쓰는 거 아니냐, 아직도 이런 소문이 떠돌고 있는데요. 논술은 절대 자기 생각 쓰는 거 단 한 문제도 없습니다. 대학은 애들 생각 하나도 안 궁금해요. 애들의 지식적 수준이 궁금하지 애들의 가치관 절대 안 궁금합니다. 애들의 창의적인 사고 하나도 안 궁금해요. 애들의 독해력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애들의 지식을 평가하려고 하는 게 논술이지 애들 가치관 평가하려고 하는 게 논술 아닙니다. 그거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논술은 읽기 쓰기가 주로 이제 문과 논술이고요. 일부 수리 논술을 봅니다. 일부 수리 논술. 주로 이제 상경계열에서 수리 논술을 보는 대학들이 있는데요. 거기 리스트는 쭉 적어놨어요. 그럼 이제 이과 같은 경우도 이제 수리 논술을 보는데 이 수리 논술 관련해서 이제 하나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리 논술은 말 그대로 평상시에 수학 실력으로 보는 시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좀 있으면은 애들이 한 2달, 3달 뒤에 이제 9월 마지막 모의평가 시험을 보게 되죠. 그때 이제 애들이 많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이제 그 얘기를 많이 들으시게 될 거예요. 부평 보고 나서 애들이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엄마, 내가 지금부터 2달 열심히 하면 수학을 10점 올릴 것 같아요. 탐구 점수를 몇 점 더 올릴 것 같아요. 이 얘기 할 겁니다. 분명히 이 얘기 할 거예요. 못 올려요. 지난 겨울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점수 그렇게 많이 안 오를 거라고. 소폭 오르거나 그럴 수 있어도 거의 비슷하게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9월 달에 애들이 왜 그런 얘기를 시작하냐면요. 미안해서 그래요. 뭐가 미안할까요? 지금까지 부모님들 열심히 학원 보내주고 해가지고 열심히 학원 다니면서 했는데 내신도 안 나왔죠. 그 다음에 그럼 나는 이제 정시 볼 거야 했는데 정시 관련된 모의고사 성적도 안 나오죠. 그리고 이제 수시는 막막하죠.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애들 되게 미안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는 그 부모님들에 대한 어떤 감사함의 표현이 뭐냐면 지금부터 열심히 할 거예요. 그럼 감사함의 표현이지 의지의 표현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속으시면 안 돼요. 그때 많이 속습니다, 부모님들. 이 얘기 왜 하냐면요. 논술도 문과든 이과든 어떤 대학들은 최저를 적용하는 대학들이 있고 최저를 적용하지 않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근데 애들은 분명히 이제 부평 끝나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부터 2달 열심히 해서 올릴 수 있어요라고 헛소리를 하는데 여기에 넘어가시면 이제 부모님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면요. 어떤 학생이 있었어요. 학생이 있었는데 일반고 학생인데 내신은 한 6점대 중반이에요.
전체 평균이요. 3학년 1학기 때까지. 그리고 모의고사는 그냥 3학년 모의고사 이제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국어는 4, 5등급, 영어도 4, 5등급, 수학은 5, 6등급, 문과였어요. 그 다음에 탐구도 4, 5등급이에요. 그럼 이 친구가 논술 전형 쓸 때 최저가 적용되는 대학을 써야 될까요? 최저가 없는 대학을 써야 될까요? 없는 대학을 써야 되죠. 그 저랑 이제 너는 최저 없는 데 써야 돼 하고 보냈어요. 원서 상담을 하고. 근데 이제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최저 없는 대학을 써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먼저 꺼내는 게 미안하니까 뭐라고 해요? 지금부터 2달 열심히 할게 하면서 이제 부모님들 설득하죠. 그 부모님들이 애가 공부 열심히 하겠다는데 욕을 할 수가 없죠. 그래. 그러니까는 애를 그렇게 보냈는데 그날 밤에 전화 왔어요. 부모님한테. 뭐라고 전화 왔냐면 애랑 이렇게 상담해서 보내주셨는데 우리 애 최저 2합6 들어가는 대학 쓰면 안 될까요? 라고 전화 왔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학생이 그렇게 자기가 공부에 동기가 생기면 좋은 거니까 원서 쓰는 건 자유고 하니까 하나 정도 쓰시는 건 상관없습니다 해서 밤에 해서 통화를 끝냈어요. 다음날 아침 9시에 다시 전화 왔어요. 부모님한테. 그 학생의 부모님한테. 아침에 뭐라고 전화 왔을까요? 어젯밤에 2합6 최저 들어가는 대학 하나 써도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2합4 들어가는 대학 하나 더 써도 되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요.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부모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애가 지금부터 열심히 하겠대요. 그래서 뭐 원서 쓰는 건 자유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원서 접수 끝나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을 하는데 애들이랑 이 친구 원서 어떻게 썼냐면 3합6짜리 2개, 2합4짜리 2개, 2합6짜리 2개 썼어요. 최저 없는 건 단 하나도 안 썼어요. 왜요? 왜요? 지금부터 공부하면 되거든요. 지금부터 2달 열심히 하면 자기는 점수 올릴 수 있거든요.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부모님도 애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기특하죠. 그렇게 했죠. 나중에 그 해 수능 끝나고 수능 뒤에 논술 시험 보는 대학 파이널 할 때 이 친구 나타났을까요? 안 나타났을까요? 안 나타났겠죠. 왜요? 수능을 진짜 잘 봐서요? 아니죠. 망해서요. 그렇게 수시 6개 원서 날리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 쓸 때 그 학생들이 본 모의고사 성적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상태에서 뭐 다른 전형도 마찬가지긴 한데 거기서 시작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수학 실력대로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과 수리논술도 마찬가지고 자연계 수리논술도 마찬가지인데 수학을 잘하고 못하고는 대학별로 상대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문과 수리논술로 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대 같은 경우는 전계열에서 내신도 안 보고요. 최저도 적용 안 합니다. 연대 논술이요. 인문.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 인문계 학생들의 희망이죠. 내신도 안 본대. 최저도 없어. 연대 수리논술 봅니다. 수리논술 보는데 그 문제를 풀려면 저는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못해도 수학 모의고사 원점수 80점대 후반 이상은 나와줘야지 그 문제를 풀까 말까 하다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연대는 가고 싶은데 수학을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애들이 그냥 원서를 냅니다. 당연히 떨어지죠. 그래서 논술 관련해서 많은 한 3가지 오해가 있는데 몇 가지 오해가 있는데 첫 번째, 논술 해도 안 된다더라. 그거 왜 그러는지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애들이 원서 쓸 때 자기 모의고사 성적 아까 그 학생처럼 무시하고 쓰기 시작합니다. 최저가 있는데 3합6인데 자기는 단 한 번도 고등학교 모의고사에서 3합6을 맞아본 적이 없는데 단지 뭐 때문에요?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나는 나올 수 있어라는 생각으로 원서 넣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대학마다 논술 문제의 프로그램과 선호하는 분야가 다릅니다. 근데 학생들이 부평 끝나고서 수시 원서 접수할 때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대학이 어떤 문제를 내고 어떤 영역을 선호하는지를 보지도 않고서 나는 가고 싶으니까 하고 원서를 냅니다. 근데 막상 원서 내고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 영역 내가 못 푸는 데인데? 라는 걸 나중에 확인합니다. 이거 되게 많아요. 이제 나중에 되게 많아요. 문과 논술도 마찬가지예요. 수리 논술도 마찬가지긴 한데 문과 논술도 대학마다 선호하는 제시문이 다릅니다. 어떤 대학은 시험 문제의 전체 제시문이 교과서 제시문만으로 내는 대학이 있어요. 또 어떤 대학은 논술의 제시문이
교과서가 아니라 교과서 관련된 인문고전 제시문을 냅니다.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뭐 칸트의 실천이성 비판 막 이런 걸 냅니다. 근데 그런 것도 안 따져보고서 그냥 나는 이 대학을 가고 싶으니까 원서 냈고 나중에 해당 대학 문제를 보니까 나 이거 잘 못 읽는 글인데 하면서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안타까운 케이스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여름방학 때 해당 대학 기출문제, 특히 수리 논술은 미리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의 평상시 실력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학생이 선호하거나 희망하는 대학의 기출문제를 한 2년 정도를 뽑아가지고 풀어보게 하세요. 풀어보게 하시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문제를 맞췄으면 그 대학을 써도 되는 거지만 이때는 쓰면 안 돼요. 엄마, 나 여기 풀 수 있을 것 같아. 풀 수 있을 것, 내가 지금 처음 풀어봤는데 안 풀리는데, 내가 이거 조금 더 하면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면 절대 쓰면 안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얘는 시험장 가서도 시험 문제 맞닥뜨리고 문제를 풀고 있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있겠어요? 아, 내년에 내가 이 대학 오면 다시 풀 수 있을 것 같아. 이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수리논술이 들어가는, 인문이나 자연계 친구들은 이번 기말고사 끝나고 여름방학 때 한 2문제 정도 2년치 문제를 뽑아가지고 한번 풀어보게 하세요. 답지 절대 보지 않고, 풀어보고서 자기가 풀면 그 대학을 써도 되는데, 풀리지 않으면, 조금, 네, 조심해야 됩니다.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돼요. 아까 얘기했죠. 애들 9월달 끝나고 수능 2달 남으니까 뭐라고 한다고요? 지금부터 2달 열심히 하면 수학 10점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헛소리하게 한 거랑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거 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경희대 논술 전형. 자, 아까 국문과 계속 기준으로 말씀드렸는데, 교과는 1점대 중반이었고, 종합은 2점대 중반이었고, 그 다음에 논술 같은 경우는 국문과 3점대 중반인데, 실제 3점대 중반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면은 뭐 4등급대, 뭐 철학과 같은 데는, 경희대 철학과 같은 경우는 5점대 후반까지도 있습니다. 논술은요. 그러니까 논술을 이렇게 내신 낮아도 논술 반영 비율이 높거나 뭐 최저를 충족할 수 있는 친구들은 내신이 조금 약해도 지원해 보는 것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특히 문과 논술 관련해서 성적하고 문과 논술을 풀어가는 거랑 조금 다르더라고요. 어떤 점이 다르냐면 문과 논술 같은 경우는 애들의 지식을 평가하기보다는 글에 대한 집중도라든가 이런 걸 많이 평가하는 요소가 강해요. 요즘 애들 이제 논술 수업 하다 보면 해가 갈수록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들의 어휘력이 정말 재밌어지고 있어요. 재밌어진다는 게 뭐냐면 깜짝 놀래요. 어휘력이 굉장히 낮아지고, 그러니까 어휘에 대한 이해력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어요. 물론 이제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나왔고 수업 시간에 문제 조건에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사회적 선결 과제에 대해서 써라. 그럼 선결이라는 건 맥락상 뭐냐면 우선적, 먼저 해결해야 되는 이런 뜻이죠. 근데 수업 시간에 앉아있는 수업 들었던 애들의 3분의 1이 그 선결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이해했을 것 같아요? 착한 결정. 아까 이제 이 얘기를 이제 점심 먹으러 가면서 국어 선생님들하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지적이라는 표현 저 처음 들었는데 무슨 얘기냐면 어떤 학생한테 넌 정말 이지적이야 라고 했는데 그 학생이 굉장히 기분 나빠했대요. 이지적이라는 단어는 애가 굉장히 지적이라는 칭찬이잖아요. 그죠? 근데 영어에 이지, 쉽다 있죠. 애가 되게 기분 나빠했대요. 애들이 지금 이래요. 그런 애들이 앉아가지고 지금 국어 비문학 풀겠다고 앉아있고 고전문학 이해하겠다고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왜 문과 논술 같은 경우는 왜 지식보다는 성적보다는 저는 문과 논술 같은 경우는 태도를 중시하는데 태도를 중시한다는 게 뭐냐면 만약에 어떤 애가 이런 거예요. 너는 어휘가 문제지 다른 건 문제가 아니야. 그럼 태도 좋은 애들은 어휘 공부에 대해서 어휘 공부에 대한 시간을 늘려갑니다. 근데 다수의 애들은 요즘 애들이 절대 다수의 애들의 모습은 뭐냐면 자기가 어휘력이 딸린다는 거 알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단어 공부해야 되죠. 단어 공부 안 해요. 왜요? 왜 안 해요? 귀찮아요. 그게 누적되어 온 겁니다. 그래서 애들이 사회적 선결 과제에서 선결이라는 단어 뜻을 이해 못해가지고 엉뚱한 답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제시문이 어려워서 못 보는 것도 아니고 답 쓰는 게 어려워서 못 쓰는 것도 아닌데
특별이라는 단어 하나를 오해하면서 답을 이상한 방향으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문과 논술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문과 논술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성적이 좋은 애보다는 태도 좋은 애들이 잘 된다고. 선생님이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 선생님이 자기한테 요구하는 걸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여서 고치려고 하는 애들이 잘 돼요. 그래서 저는 성격 좋은 애들이 논술 잘 된다고 표현해요. 근데 다수의 친구들은 뭐가 틀렸다고 지적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논술로 대학을 가야 되죠. 그럼 논술로 대학을 가야 된다는 건 논술을 잘해야 되죠. 자기는 논술을 잘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뭐라고 해요? 너 맨날 이게 틀렸어. 그러니까 이걸 고쳐야 돼. 이게 틀렸어. 이걸 고쳐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분 나빠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얘기가 귀에 안 들어오죠. 그래서 문과 논술 같은 경우는 태도 좋으면 성적 조금 낮아도 보내주시면 합격, 이제 좀 이따 합격 사례 나올 건데요. 성격 좋은 애들이 잘 됩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성격이 어떤가. 그리고 최저 등급 관련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입시가 이제 점점 어떻게 되냐면 문과 학생들이 많이 불리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거기 최저 등급 표에 보시면 대학들마다 표를 보시면요. 문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 있어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슬래시 과학 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과 애들도 미적, 기하, 수학 보고서 최저 충족하면 되고 과탐 보고서 최저 충족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즉 이과 애들도 문과 논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최저만 되면. 근데 문과 애들은 이과 넘어가기 어렵게 만들어놨습니다. 거기 수학 하나 써놓죠. 미적이나 기하 아니면 과학 이렇게만. 그러니까 문과 애들은 이과 논술 보기 원래 힘들죠. 수학이니까 당연히 힘들 건데 수학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 수학이 미적이나 기하가 아니라고 한다면 또 과탐을 보지 않는다면 이과 논술 들어가기 힘듭니다. 거기 뒤에 보시면 정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좀 이따가 주 원장이 얘기하겠지만 정시 같은 경우도 문과 대학 전공들 같은 경우는 이과 과목을 갖고 지원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근데 이과 전공들 같은 경우는 문과 친구들이 넘어가기 어렵게 해놨어요. 그래서 문과 친구들이 많이 불리해지고 그래서 해마다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이과인데 성적이 조금 중위권이라서 조금 좋은 대학을 가고 싶은데 내신이 조금 안 되고 최저는 나오는데 내가 이 수학을 못하기 때문에 이과인데도 불구하고 수학을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상의 대학을 가고 싶은데 이과 전형으로는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문과로 아예 돌려가지고 대학 논술은 문과로 준비하고 정시는 이과를 계속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2학년 말부터요. 그리고 재수생들한테서도 많이 나오는 케이스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술해가지고 대학 갔던 학생들의 유형인데요. 뭐 이 친구는 내신 2.1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성적 보시면 전체 평균 2죠. 9월달 같은 경우. 그러면 전체 평균 2면은 건대나 뭐 이대 그러니까 숙대 이런데 정시에서는 가야 되는 건데 이 친구는 논술했기 때문에 이대로 갔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4.8입니다. 4.8이면 어떤 학교든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일반고 내신 4.8이에요. 수시에선 거의 포기하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친구는 어머님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논술을 안 놓고 계속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9월 달에 모의고사 등급 보세요. 국어사, 수학사. 어디 가요? 천안 가요, 정시로는. 그리고 실제 수능에서는 이 친구 3.3 나왔어요. 어디 가냐면 뭐 경기대 정도 가는데 이 친구는 논술했기 때문에 외대 서울 본캠 갔습니다. 4.8 내신 갔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 5.8입니다. 거의 학교에서 버리는 애죠. 그리고 모의고사 등급도 보시면 9월 달에 5입니다. 5.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도 논술을 계속 했기 때문에 이 내신을 갖고서 단대, 행정을 갔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대박났죠. 이 친구 집은 잔치했습니다. 화명고, 일반고, 내신 5.9입니다. 그리고 9월 달 보시면 4.4. 그 다음에 수능 때는 3.4입니다. 근데 한양대 본캠, 영화학과 논술로 들어갔어요. 한양대 영화학과 본캠, 그러니까 한양대 본캠 영화학과가 정시 코트 100분위가 95입니다. 이 친구 거의 뭐 20% 가까운 기적을 일으켰죠. 그래서 기적이죠. 거의 기적이죠. 물론 이 친구가 되게 수용성이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한 번 얘기하면 그 다음날 그걸 자꾸 고치려고 하는 태도가 굉장히 좋았던 친구인데 결국 태도로 극복한 학생이고요. 그래서 논술 같은 경우는 내신이 6등급 정도까지만 되더라도 물론 모의고사 등급이 좋으면 더 선택의 여지가 많아지고 모의고사 등급이 안 좋으면 뭐 조금 적어지긴 하지만 내신이 6등급까지 되더라도 논술은 한번
이렇게 해볼 수 있는 대학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요즘에 많이 들어오는 상담 중에 딱 하나만 케이스 말씀드리고 이제 끝나겠습니다. 어떤 상담이 있냐면요. 우리 애가 내신이 4점대 한 4.5, 4.4 정도 되는데 논술로 얘는 모의고사 등급도 안 나와요. 그래서 논술 하나로 뚫을 수 있는 대학이 있느냐? 그럼 두 군데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문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어디가 있냐면요. 광운대가 있고요. 한양대가 있습니다. 한양대 본캠. 두 군데 대학은 물론 내신 봐요. 내신 보는데 최저가 일단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광운대 같은 경우도 이제 전년도 입시 결과 해마다 이렇게 들여다보면 4점대 중반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커트가, 논술 커트가. 그리고 한양대 같은 경우도 한양대 논술 되게 쉬워요. 100점 만점에 논술 전형 합격하는 애들 평균이 한 93에서 4점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의 내신대가 3에서 4등급 됩니다. 그러니까 4등급인 친구가 모의고사 성적은 안 좋고 했을 때 한양대 갈 수 있냐? 갈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이제 부모님들이 논술 해봐야 안 된다. 그리고 논술 너무 어렵지 않냐? 그럼 저는 거꾸로 말씀드려요. 그럼 정시는 안 어려운가요? 이 친구가 한양대를 가는데 정시는 과연 어렵지 않은 길인가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랬을 때 최대한 어쨌든 기회는 최대한 활용해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문과 논술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능력보다는 태도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아직 안 늦었고요. 심지어는 뭐 논술 한 달도 안 돼, 준비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붙는 애들도 있고 오랫동안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떨어지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개인별 상황인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전 태도라고 봅니다. 태도 좋은 애들은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선생님이 요구하는 거 잘 따라와서 붙는 경우도 있어요. 예전에 반수생 여자애 중에 수원에서 왔던 반수생이었는데요. 학교 내신 6.5였어요. 일반고. 그리고 모의고사는 뭐 아예 안 봤어요. 자기는 수능 안 보고 대학 논술로만 가야 된다. 그래서 논술 수업을 하는데 이 친구는 이해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이 친구가 갈 수 있는 데가 저는 단대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다른 데도 원서 쓰긴 했지만 단대가 가장 그나마 학생부 반영이 적기 때문에 단대 문제를 풀겠는데 당연히 못 풀죠. 그래서 저는 그 친구한테 뭘 시켰냐면 답안지 외우기 시켰어요. 너 2년치 문제 조건이랑 답안지 외우라고. 다수의 학생들은 절대 안 외워와요. 근데 얘는 외워왔어요. 그래서 결국 갔어요. 단대 경영. 놀랬어요. 부모님 막 우시고 막. 따라오면 분명히 가능성을 높여줄 수는 있어요. 높여줄 수 있는데 학생들이 조금 시키는 거 잘 안 해요. 이거 읽어봐라 해도 안 읽고 이거 다시 써봐라 해도 안 쓰고 하는데 그렇게 조금 태도가 그래도 우리 애가 그래도 선생님 말은 잘 듣고 열심히 하는 애인데 성적이 좀 안 나온다. 이런 친구들이 논술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문과 논술 같은 경우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리 논술은 지금부터 열심히 해서 된다가 아니라 한번 풀어보게 하시고 풀려요 라고 하면 써도 되는데 나 이렇게 풀어서 맞췄어요 그러면 해도 되는데 한 2달 하면 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말에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대학 전형 그리고 또 대학의 어떤 문제 프로그램 또 학생의 어떤 성적 분포 학생의 성향 이런 것들이 다 종합돼가지고 특히 논술 같은 경우는 다 따져봐야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물론 저희 학원 국어도 듣고 논술도 듣는 친구들은 이제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요청을 하면 상담을 해주는데 지난 예비고3 겨울방학 과정 때 가장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제가 그 예비고3 겨울방학 과정 때 항상 이렇게 학생들 진학이나 진로 상담을 항상 해줬는데 올해 고3들 신청률이 가장 저조했어요. 왜 저조했을까요? 입시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애들이 자기 성적을 누군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조금 많이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창피하는 것 같고. 근데 입시는 현실이고 그 현실에서는 많은 애들이 줄 서 있는 거라는 거 본질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어느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학에 가려면 내가 필요한 게 뭐구나라는 걸 성적을 바탕으로 해서 접근해야 되는데 많은 학생들이 자기 성적을 많이 감추려 하는 경향이 강해요. 아직도. 그건 학생한테 결코 유리한 거 아니고요. 심지어는 예전에 어떤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학생 성적을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끝나고 처음 아셨다는 부모님도 계셨어요. 이건 부모님이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애가 항상 성적표를 안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미안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입시 상담이 조금 제대로 안 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애들이 자기 성적을 얘기할 때 이게 종이로 적혀 있는 데이터를 갖고 와서 해야 되는데 항상 어떻게 얘기해요? 자기의 희망 성적을 얘기해요. 그게 현실이라고. 그러니까는 이제 거기서 오류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학생들 여름방학하고 3학년 1학기 때까지 내신이랑 모의고사 성적도 정리된 거 학교에서 나눠줄 겁니다. 그거 보시고서 물론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상담을 하실 건데요. 미리 윤곽을 잡고 싶으시다든가 아니면 그런 걸 조금 어느 정도 선을 미리 정해놓고 싶으신 분들은 학원으로 전화 주시거나 아니면 성적표 갖고 학생 보내주시면 제가 학생이랑 어느 정도 윤곽은 잡아줄 수 있으니까는요. 그런 것도 한번 잘 활용해 보시면 됩니다. 어디 가서 돈 내고 물론 하셔도 되는데요. 돈 내고 해보셔야 뭐 거기서 거기입니다. 어차피 나오는 성적 갖다 대학 가는 거잖아요. 근데 뭐 내 성적 나오면 뻔하죠. 어디 갈지는 뻔하죠. 그래서 그 돈 쓰실 수 있으면 그냥 저한테 그냥 바카스 한 병 사주시고서 내 성적표 보내주시면 제가 어느 정도 윤곽은 짜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질문 같은 거 있으면 하나만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안 하셔도 돼요. 애들도 질문 안 해요. 수업 시간에. 예. 네. 수리논술만 치는 건가요? 아니면 인문하고 두 개가 나와요? 네네. 보통 문과 수리논술 보는 대학은요, 언어논술이랑 수리논술 같이 봅니다. 그러니까 이과 수리논술도 수학만 보는 대학이 있고 과학도 같이 보는 대학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과학도 전공별로 지정하는 대학이 있고 그냥 선택하게 해주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과학도 과학논술 같은 경우도 뭐 지학은 잘 안 보고 물리화학 생물을 많이 보는데 그런 것도 잘 보셔야 되고요. 또 문과 같은 경우도 수리논술을 본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수원 수투에서만 내는 대학이 있고 확률통계에서만 내는 대학도 있고 심지어 경제수학논술만 내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수학논술이라는 게 뭐냐면 뭐 이자율 계산하기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엄밀히 얘기하면 수학은 아니죠. 경제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금 대학별로 조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잘 보고 넣어야 되는데 많은 친구들이 아까 얘기했죠. 그냥 나는 그 대학 가고 싶으니까 냅다 넣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경제 안 배웠는데 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문제 못 풀고 막 징징 울고 막 그럽니다. 나중에. 그래서 그런 거를 여름방학 때 한번 문제 뽑아봐서 미리 한번 풀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여름방학 때 대학별 수리논술 문제를 다 뽑아서 줍니다. 한번 풀어보라고. 그렇게 좋아하면 풀어보라고. 당연히 절대 다수의 애들은 그냥 다 한 장 풀고 덮어버리죠.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네, 뭐 수리 논술 본다고 하더라도 언어 논술 같이 보는데 어쨌든 수리 논술 점수가 중요합니다. 거기서 갈라져요. 언어 논술은 그냥 읽고 쓰는 거니까 애들이 다 하죠. 근데 수학은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실력별로 편차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대학도 그걸 노리고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 또 없으시면 저는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리고요.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학원으로 전화 주시거나 그러면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드시죠? 저도 수업할 때 얘기했던 건데 저도 이 민방위 훈련을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안 하지만은 이제 가면은 한 4시간 수업을 듣더라고요. 4시간째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애들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수업을 길게 듣나. 그러니까 어른들이 강당에 300명이 모여 있는데 4교시 시작하자마자 부시럭거려요. 가방 싸는 소리 때문에. 그리고 진짜 이거 너무한 게 아닌가 싶었는데 그 수업 시작한 지 30분 됐거든요. 30분째 문 앞에 줄 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업이 안 끝났는데 그래서 애들한테 수업 끝날 때 가방 싼다고 뭐라고 하지 말아야겠다 그 생각을 좀 했었어요. 어머니도 많이 힘드실 텐데 정시에 대해서는 빨리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어머니. 우선은 제가 봤을 때는 작년보다는 합격선은 좀 떨어질 것 같긴 해요. 정시 선발 인원이 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작년 인원들은 어쨌든 코로나로 인한 학습 손실이 1년치였다면 올해 아이들은 2년치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학력 저하, 학습 부족의 문제로 아무래도 정시 합격선은 조금 하락할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정시로 가는 게 조금 쉬워지는 거냐 그런 건 아니고요, 어머님. 우선은 하위권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조금은 좀 너무 거칠게 얘기한 거긴 한데 저기 중위권도 좀 포함시켜서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중하위권 수험생들은
요거를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인문계랑 자연계 성적이 동시에 산출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조금 정시로 대학 가기에는 훨씬 더 어려워진 상황이다. 특히 약대가 부활을 해요. 학부 선발 자체가 부활을 하기 때문에 아마 조금 서울 상위권 대학에 다니고 있는 아니면 지방대 중에서도 조금 성적이 괜찮은 학과를 다니고 있는 대학교 3, 4학년 학생들이 저 약대를 생각하고 수능을 다시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상위권에서는 또 경쟁이 치열해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문제인 게 학생이 문과이신 분, 어머니 잠깐만 손 좀 들어보시겠어요?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과 애들이 문과로 많이 돌릴 거예요. 성적이 애매하게 나오면. 그러니까 본인이 가고 싶어하는 과보다 점수가 좀 낮게 나오면 애매한 수학과 이런 데 안 가고 오히려 경영대 이런 데 지원할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럼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강점을 잘 살려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지금부터 약간 학생이 갈 수 있는 대학을 잘 보셔야 돼요. 6월 모평 점수나 9월 모평 점수로 갈 수 있는 대학들 중에서 희망 대학을 추려낸 다음에 각 과목 반영 비율이 그 책 지금 드린 책자 안에 들어 있을 거예요. 얼추. 그거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대학 홈페이지 가셔서 입학 요강 한번 보세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지금 점수 싸움이거든요, 어머님. 등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어 1등급은 전제가 돼야 돼요. 서울 상위권 15개 대학을 생각하는 거면은 영어 1등급은 전제가 돼야 되는 거고 나머지 결국 300점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반영 비율이 또 있으니까 그걸 잘 생각하셔서 조금 계산을 해보시는 게 좀 더 편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전략을 짤 때 상위권은 어쨌든 무조건 지금 취약한 유형을 잡아주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아마 학습 자료도 기출 문제는 어느 정도 다 완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설 문제집 같은 거 활용해서 새로운 문제로 만들어진 걸 통해서 자기가 취약한 유형을 준비를 해준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학생 성적이 중위권이다 그러면 그러니까 어떻게든 점수를 높이고 싶으니까 중위권 학생들이 저희도 마찬가지고 아마 다른 학원 선생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선택 과목을 어떻게 할지 많이 물어봐요. 어느 걸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하냐라고 물어보는데 사실 선택 과목에서 점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어머니. 공통 과목이 큰 거지. 제가 좀 이따 국어 예시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선택 과목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고 공통 과목에서 점수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주는 게 제가 봤을 때 역시나 또 어떻게 보면 조금 공략법이 될 거고 모의고사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들은 지금 제가 봤을 때 두 가지예요. 그냥 요약해서 지금 이걸 그냥 돌려서 놓은 건데 국어랑 탐구하셔야 됩니다. 정시 반영 비율에서 그게 제일 유리할 거예요. 특히 인문계 쪽으로 돌릴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제가 봤을 때 국어랑 탐구 점수를 좀 빨리 올려주시는 게 필요한 상황 같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기간이 140일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점수를 최대한 빨리 올릴 수 있는 과목, 특히 그런 과목 한번 잘 한번 보세요. 기복이 큰 과목들이 있어요. 잘 나올 때 엄청 잘 나오는데 안 나올 때 엄청 안 나오는 과목이 있어요. 그 과목부터 잡으시면 조금 더 빨라요. 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런 과목들을 위주로 조금 정시 공략을 해주시면 조금 더 편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이게 연세대 본캠 반영 비율이거든요. 보시면 문과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이 다 이제 동일하게 33.3%가 반영이 되고 탐구가 뭐든지 간에 16.7%밖에 반영이 안 돼요. 그리고 이과 계열을 보시면 자연 계열은 지금 국어가 22.2%고요. 그리고 과탐이 33.3%가 나와요. 만약에 이 학생이 탐구 과목에서 조금 삐끗했다. 그리고 수학 점수가 다른 자연계 학생들보다 조금 부족한 느낌이다. 라고 하면 문과로 무조건 돌리면 유리합니다. 특히 국어 잘하는 이과 학생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대비해야 되면 당연히 그걸 방어하려면 인문계 학생들은 국어 점수가 높아야 되는 거예요. 탐구 점수도 거의 만점에 가까워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정시에서는 문과든 이과든 제가 봤을 땐 국어랑 탐구 쪽으로 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준비를 해주시는 게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자, 그러면은 아마 국어 점수가 모르겠습니다. 각자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이 조금씩 다른데 우선은 변화된 사항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왜 이게 문제가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작년까지 아이가 첫째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럼 이제 두 분들은 겪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이제 시험이 좀 달라진 게 작년까지만 해도 화법 5문제, 작문 5문제, 문법 5문제에서 총 15문제였고요. 그리고 독서랑 문학이 지문 순서가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각각 15문제씩 들어가 있어서 이제 총 46문제였는데 이게 시험지가 올해 지금 6월 모평이 어떻게 나왔냐면 지금 제가 써드린 순서대로 문제가 배치되어 있어요.
독서가 17문제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뒤에 문학이 17문제 나오고 맨 마지막에 선택 과목 11문제가 배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건 자기 마음대로 순서 변경을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애들한테 가급적이면 이전에 우리가 연습했던 형태대로 선택 과목부터 먼저 풀고 들어가라 이렇게 안내는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게 훨씬 더 자기한테 익숙할 거니까 그렇게 풀라고 얘기는 해줬는데 이게 지금 연계율이 50%대로 낮아졌거든요. 근데도 오히려 애들한테도 어머님 한번 여쭤보세요. 그냥 애들이 대답하는 건 훨씬 더 연계 체감률이 높았어요. 왜 그런 거냐면 예전에는 예를 들면서 수능 특강에 정철의 3인곡이 들어있으면 예전에는 정철의 3인곡이 들어있으면 출제되는 게 정철의 관동별곡이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작가의 다른 작품 이런 식으로 해놓고 이것도 연계다라고 해버렸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간접 연계를 쓰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문학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워질 건데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6월 모평을 봤더니 그냥 그 작품을 그대로 연계한 거죠. 예를 들면 뭐 김소월의 진달래꽃이 수능 특강에 들어있는데 바로 이제 시험에 그대로 똑같이 나오는 그런 패턴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애들 입장에서는 공부한 게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솔직히 문학 난이도는 체감상 조금 평이한 편이었는데 저희 학원에서 좀 조사를 해봤더니 지금 한 데이터가 46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조사를 해봤더니 제가 봤을 때는 점수가 좀 극과 극인 게 87점 이상이거나 아니면 81점 아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은근히 중간이 없어요. 82, 83, 85 이 점수가 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독서를 조금 할 줄 아는 친구면 점수를 괜찮게 받아왔고 독서가 안 되는 친구면 그냥 쫙 내려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상황에 독서에 대한 지문 독해력이 어떻게 보면 점수 자체를 좌우하는 그런 상황이구나. 그거에 따라서 점수가 양극화되고 있는 상황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택 과목은 어머님 생각보다 별 영향이 없는 게 등급 컷을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화작이 1등급 컷이 89점이고 언매가 86점이거든요. 근데 저 3점 차이가 어디서 나냐면 제가 봤을 때 매체 파트예요. 오히려 문법 파트가 아니라. 그러니까 언어와 매체, 그럼 언어가 문법이고 매체가 사실 다른 그런 화법 작문이랑 비슷한 유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문법은 이번에 되게 쉽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평가원에서 약간 그런 걸 반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중세국어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 안 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려워라는 문제인데 그걸 안 냈다는 말은 선택 과목 사이에 난이도 격차를 최소화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문법이 어려워서 문법을 안 하는 친구가 많은데 그런 건 별로 신경 쓸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 차이를 오히려 없애려고 하는 상황이니까 제가 봤을 때 본인이 더 높은 원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걸 선택하면 돼요. 그 선택 과목보다는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독서, 결국에 공통 과목, 공통 영역이거든요. 그거를 제대로 더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게 앞으로 조금 해줘야 되는 작업이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건 뭐 거의 전국적으로 지금 제가 보니까 뭐 오르비 이런 카페 그때 시험 다음날 봤더니 이거 올려놓고 뭐 바나나를 예시로 들어놨거든요. 댓글이 가관이더라고요. 자기는 바나나 평생 다시는 안 먹겠다. 뭐 바나나 불매 운동 하겠다 이런 애들도 있고요. 근데 뭐 제가 이거 지금 거기는 안 넣어드렸는데 저도 솔직히 처음 읽었을 때 이게 뭔 소리인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솔직히 말하면은 내용상으로는 굉장히 난해했기 때문에 아마 구조적인 접근에 대한 요령이 없는 친구들은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아마 이거 읽다가 시간도 다 흘러서 시간도 좀 부족했을 확률도 좀 높고요. 그래서 독해력을 키워주는 게 남은 시간의 작업이다라고 저희는 이제 판단을 내려서 그거에 맞춰서 커리큘럼을 좀 짰습니다. 제가 늘상 수업 시간에 하는 얘기인데 올해 내내 한 해 내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머님 모르겠어요. 저는 뭐 어머님들은 어떻게 저희를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또 등치에 비해서 또 약간 좀 상처 잘 받아서요. 수능 날 저녁에 학원에 와요. 시험 치고 나서 이제 논술 파이널도 있고 이러니까 또 아니면 선생님들 또 얼굴 보려고 온 애들도 있는데 와서 울어요. 그러니까 채점 안 하고 와요 보통. 학원에 와서 채점하다가 이제 채점하고 울고 채점하고 울고 채점하고 울고 이래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있으면 진짜 힘들거든요. 어머님도 저랑 같은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애가 조금 이제 어려서 별로 그렇게 어머님들만큼 그렇게 많은 걸 겪지 못했지만 학원 가서 성적 잘 나오는 것보다 학원 가서 속상해하는 게 더 어떻게 보면 지켜보기 힘들거든요. 사실 애가 웃으면서 학원을 다니는 게 더 저는 좋더라고요. 항상 학원 모토는 웃으면서 와서 웃으면서 집에 가는 게 저희 수업 목표긴 합니다. 물론 수업 내용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올해 마지막 마무리할 때도 웃으면서 헤어질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자라고 이제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하는데 여전히 목표는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직접 연계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 입장에서 고민이었던 게 수능 완성을 수업을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가 고민이었던 게, 만약에 간접 연계라면, 그러니까 이 작가의 다른 작품을 이제 시험에 내는 상황이라면 수능 완성을 수업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냥 수능 완성이나 수능 특강에 들어있는 작가의 다른 필수 작품을 수업해주는 게 더 맞는 거죠. 근데 지금 직접 연계가 된 상황이니까 수능 완성을 그러면 해설을 해주고 정리를 해주는 게 맞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아마 여름 과정에는 수능 완성을 정리를 아마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실전 모의고사를 숙제로 내줄 거예요. 그리고 이건 성적표가 매주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정시 수업 듣는 친구들한테는. 그러니까 내신 수업 듣는 친구들은 지금 내신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정시 수업 듣는 친구들은 매주 이제 성적표를 뽑아서 주고 있어요. 본인이 이제 숙제를 해오거나 시험을 보면. 그리고 저희가 매주 간쓸게 요거는 그대로 진행을 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요거 제가 직접 감독해서 지금 매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제 내신 수업 중인 친구들 말고 수능 수업 듣는 친구들은 제가 기출 문제를 매주 숙제를 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비문학. 이건 뭐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이 친구들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오면서부터 제가 처음부터 얘기를 해줬던 건데, 비문학 잘하고 싶으면 기출 문제를 3번 이상 회독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사실 이게 방법을 얘기해줬다고 해서 그 학생이 그걸 이제 주체적으로 해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물어봤더니 단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3회독 이상 하라고 했는데 3회독을 한 친구는 단 한 명도 없었고 2회독까지 한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농담이 아니라면,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 제가 뭐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냥 감언이설을 잘 지어내는 것도 아니고, 2회독 이상 한 친구들은 전부 다 80점대 후반 이상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좀 그거 보고 확신을 해서 아마 지금 이걸 해주는 게 지금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작업 같아 보여서 지금 매주 숙제로 나가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 계획대로라면 아마 9월 모평 전까지 3회독이 끝날 겁니다. 저희 네이버 밴드도 있으니까 거기에 제가 자료까지 업로드 해뒀거든요. 뭘 쓰면 되는지. 그래서 그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이걸 아마 여름 때 이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게다가 이제 2학기로 넘어가면 내신 대비가 없는 상황이니까 아마 이걸 좀 더 속도를 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우선은 계속 진행을 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9월 모평 보고 나서 이제 파이널 과정이 들어가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정말 실전 감각을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학원에 오면 수업 시간에 시간을 재놓고 실전처럼 시험을 매주 볼 겁니다. 그러고 그 시험 중에서 유의미한 지문들, 그리고 유의미한 문제들을 좀 해설을 해주면서 동시에 지금까지 수업했던 연계교재를 총 정리하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숙제는 여전히 간쓸게가 나가고요. 그리고 기출문제 회독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연계교재에 있는 지문들이나 작품들 중에서 출제 가능성이 높은 작품들. 이번에도 한 작품 15개에서 20개 알려줬더니 그 중에 3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사실 모르겠습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뭐 수업 뒷걸음질에 쥐잡은 걸 수도 있지만, 그래도 다른 경험에 따라서 데이터를 뽑아보면 어느 지문이 출제될지는 대충 나오니까요. 그렇게 해서 아마 정리가 들어갈 거고요. 우선은 수업 방식은 똑같아요, 어머님. 출석 체크하고 과제 제출하고, 그리고 수능 완성으로 수업을 한 다음에 숙제는 간쓸게랑, 그 다음에 혹시나 있을 간접 연계를 대비해서 그 작가의 다른 작품들도 아마 프린트물로 매주 나갈 겁니다.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 저희가 뭐 모르겠어요. 저희 입으로 이런 얘기하는 것도 웃기긴 한데, 저희만큼 평촌 지역에서 오랫동안 담당하면서 수능에 대한 감각도 잃지 않고 있는 집단도 드물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그거까지 이제 대비를 간접 연계까지 대비하는 자료를 만들어내니까요. 그걸 통해서 조금 폭넓게 준비를 할 수 있을 거고, 파이널 과정에서는 지금 수업 특징 자체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전 감각을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 80분 동안 시험 45문제 전체를 운용하는 연습을 매주 계속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연계 가능성이 높은 작품의 변형 가능성이라든가 아니면 작품 내용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총정리 과정이 돼서 수능 전까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수능 시험장에 들여보낼 건데, 모르겠습니다. 학생들이 또 집에서 어떤 얘기도 하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저희 딴에는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또 수업 시간에 많이 해요. 또 이제 채신머리 없이. 근데 저는 또 하는 얘기가 또 이렇게 생겨서 굉장히 소심해서요. 그냥 수업 시간에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해요. 막 내가 다른 사람들이 잘 못 가르치는 것 같다, 뭐 이런 자신감 막 없을 때 그런 얘기 하면 애들이 저한테 이런 거 보내주더라고요. 자기 친구랑 했던 대화다 이러면서. 그래서 고맙다 그러고 말고는 했는데, 뭐 그러고 이제 자기들끼리 막 쉬는 시간 주면 막 저희 얼굴 그리고 놀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저래요. 그리고 항상 이제 보면은 뭐 이제 수업 시간에 자료 같은 것들 줬던 거에 대한 반응 이런 걸 이제 한 번은 강의 평가를 했는데 저렇게 나와서, 저희는 되게 자부심이 있어요. 학생들이 좋아하는 학원이다라는 자부심이 있어서
그것도 물론 또 여러 가지 맥락이 있겠지만 저희 딴에는 항상 학생이 웃으면서 오기 싫은 학원이 아니어야 된다 라는 게 제 1방침이고, 그래서 웃으면서 오고 웃으면서 귀가하고 그리고 수능날 저녁까지도 좀 웃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저희 목표예요. 어떤 너무 긴 시간인데 길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머님. 혹시나 또 정시나 아니면은 또 수시나 뭐든 상관없으니까 혹시나 상담 같은 게 필요하시면 학원으로 전화 주시면 제가 바로 연결할 거예요. 아마 아까 설명드렸던 논술 원장님이랑 같이 입시 전반적인 걸 다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학생부랑 모의고사 성적표만 들고 오시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 학원은 불친절하다던데 뭐 상담이 없다던데 이런 게 아니라 저희가 언제든지 요청이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그 학원 선생 바쁘대 시간 없대 이런 아니 저 안 바쁩니다. 별로 안 바쁘고요. 네, 시간 많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어머님.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혹시 네, 어머님. 이과도 해주시나요? 당연하죠. 네, 이과 학생이 훨씬 많은데요. 네. 뭐 문이과 상관없이 다 가능합니다. 네. 더운데 조심해서 들어가시고요.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